밤새 내린 눈이 뜰 안에 하얗게 쌓인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사랑채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시어머니 점순댁이 눈먼 얼굴로 마루 끝을 더듬어 나왔습니다. 아가야 아가, 어디 있느냐?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든이 다 된 노인의 목소리치고는 너무도 간절하고 너무도 애틋한 목소리였지요.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며느리 나니가 달려 나왔습니다. 입은 다물려 있었고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나니는 시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으로, 온몸으로. 말 대신 무언가를 전하듯이. 그 손의 온기를 느낀 순간 점순댁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제껏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말 못하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만으로도,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쌓인 수년의 오해와 한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광주 땅 끝자락 달매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달처럼 둥글게 마을을 감싸고 있다 하여 달매라 했는데 산골이라 겨울엔 눈이 많이 쌓이고 여름엔 계곡물이 맑게 흘러내리는 그야말로 소박하고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호러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점순댁이라 불렸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하나를 키워낸 여인이었지요. 점순댁은 젊어서는 제법 예쁘장하고 살림 솜씨도 좋았다 합니다만 남편이 돌아간 뒤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논면 맞이기를 붙여 아들 춘복이를 공부시키고 혼기가 차면 장가도 들여야 했으니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도 늘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순댁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까다로운 성정이 되어 갔습니다. 원래부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미가 있었는데 홀로 살며 고생을 하다 보니 그 성미가 더욱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지요. 특히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서는 눈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내 아들은 이 동네에서 제일 반듯한 총각인데 들어올 사람이 어디 허술해서야 되겠나. 마을 안악들이 중매를 넣으라치면 어김없이 이런 말을 먼저 했지요. 집안이 변변해야 하고 얼굴이 반듯해야 하고 살림 솜씨가 있어야 하고 부모에게 효성이 깊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혼처가 좀처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마을 아래 읍내에 사는 황씨라는 사람이 중매를 들고 왔습니다. 점순댁, 이번엔 정말 딱이요. 여주 땅에 유씨 집안이 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얼굴은 달덩이 같고 손재주는 신통하고 부모 섬기기를 지극정성으로 한다 하니 이보다 나은 혼처가 어디 있겠소. 점순댁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집안은? 유씨 집안이 전에는 제법 살았는데 요 몇 해 사이에 기울었다 하오. 그래도 양반 다문이니 근본은 틀림없지요. 기울었다는 게 얼마나 기울었소? 황 씨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뭐 반몇 되기 남은 건 있다 하더이다. 점순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었다는 말에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달리 혼처도 없었고 아들 나이도 23이 되었으니 더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번 보기나 합시다. 그리하여 사람을 놓아 규수를 보았는데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유씨 집딸라니는 정말이지 얼굴이 반반하고 몸가짐이 차분했습니다. 배 짜는 솜씨도 좋다 하고 바느질도 야무지다 하니 점순댁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말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아가씨가 말을 못한다 하더이다. 점순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을 못한다. 벙어리란 말이오? 네,
날 때부터 그리했다 하옵니다. 귀는 다 들리는데 목에서 소리가 아예 안 나온다 하더군요. 황 씨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워낙 눈치가 빠르고 손짓발짓으로 의사를 잘 전한다 하니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하옵니다요. 점순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말 못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드리겠소. 제삿날 충무는 누가 읽고 손님 오면 인사는 어떻게 하고 동네 안악들 사이에서 살아가기는 어찌하겠소. 그런 혼사는 없는 걸로 하시오. 황 씨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 춘복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춘복이는 이미 난이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데 그날 이후로 춘복이는 밥도 잘 먹지 않고 멍한 얼굴로 앉아있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다른 혼처를 들이밀어도 고개를 젓고 밤이면 한숨만 내쉬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점순댁이 아들을 앞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춘보가 내 마음을 알겠다마는 소리 못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으면 뒷말이 얼마나 많겠느냐. 나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춘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난이는 말을 못해도 세상 누구보다 마음이 착한 여자입니다. 소리 못한다는 것 말고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점순댁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기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점순댁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말 못하는 게 흠이기는 하나 내가 살아보니 말 잘하는 사람이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 해보자. 그리하여 유씨 집딸 난이가 달매마을 김씨 댁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날 난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소리 한마디 내지 않았지만 그 몸짓이 어찌나 공손하고 단정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보기 좋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점순댁도 그날만큼은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뭇함이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난이는 정말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차리고 시어머니의 방을 쓸고 닦았습니다. 소리 한마디 없이 발소리조차 조심하며 움직이는 며느리를 보면서 마을 안악들은 저마다 감탄했습니다. 저 댁 며느리는 말 못해도 일은 귀신같이 하더라. 아, 말만 할 줄 알면 진짜 나무랄 게 없을 텐데. 그런 소리들이 점순댁 귀에 들어올 때마다 점순댁은 속으로 뭔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일은 잘한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정작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하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짓으로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짓을 점순댁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물었는데 저게 무슨 뜻이야? 알 수 없으니 답답하고 답답하니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나니 자꾸 며느리를 구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손짓을 해도 내가 어찌 다 알아듣겠냐. 차라리 글이라도 써서 보여라. 난이가 붓을 들어 종이에 적으면 그걸 보고서야 겨우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순댁은 며느리와 대화 나누는 게 점점 귀찮아졌고 그냥 혼자 말하고 혼자 결정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점순댁의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쉰이 넘으면 눈이 어두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두워지기만 했습니다. 빛이 흐릿하게 번지더니 급기야 글씨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의원을 찾아갔더니
의원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점순댁, 이 눈병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장은 글씨가 안 보이는 정도지만 시일이 지나면 아마도 더 나빠질 수 있소이다. 점순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들 이렇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혼자 울었지요. 점순댁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며느리 나니의 살림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챙기던 일들까지 모두 나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밭일도 빨래도 장 보는 일도 이웃과의 크고 작은 일들도 전부 나니 혼자서 해결해야 했지요. 아들 춘복이도 일을 거들기는 했지만 남자 몸으로 살림살이 구석구석을 살피기는 어려운 노릇이었습니다. 나니는 지쳐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낼 수 없으니 불평 한마디 할 수도 없었고 혹여 소리가 났다 한들 그것을 탓으로 내세울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녁마다 혼자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댁 며느리가 말을 못한다더니 실은 귀도 어둡다 하더라. 아니, 그 시어머니도 눈이 거의 멀어간다 하더구만. 눈먼 시어머니의 귀먹은 며느리라니 참 별 집안이 다 있다. 이 소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니는 귀가 전혀 어둡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소문이란 게 한 번 붙으면 살이 붙고 꼬리가 달리는 법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말도 못하고 들으지도 못하니 어찌 살림을 꾸리겠느냐. 저 집 춘복이가 고생이 많겠다. 동네 사람들의 혀끝에 김씨 댁 고부가 오르내리자 점순댁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니 동네 사람들이 우리 우습게 본다. 같은 벙어리라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이리저리 나다니며 부끄럼을 사느냐. 나니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타고난 것을 가지고 구박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소리를 내어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글로 써서 항의하기도 그 자리에서는 어려운 일이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그런 날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순댁의 눈이 완전히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손을 눈앞에 들어 흔들어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우려했던 그 일이 드디어 닥친 것이었습니다. 점순댁은 방 안에서 한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오히려 눈물도 안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점순댁은 방 밖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걸을 때마다 물건에 부딪히고 문지방에 발이 걸리고 낯선 공간이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들키기 싫었습니다. 내가 남의 신세를 져야 하는 몸이 되다니. 그 자존심 강한 점순댁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점순댁의 끼니도 세수도 방 안정리도 전부 나니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나니는 군소리 없이 다 해드렸습니다. 세수물을 떠다 드리고 아침 저녁 밥상을 들여다 드리고 옷고름이 풀리면 다시 메어드리고 방 안이 어질러지면 조용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점순댁은 그것이 또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한테 몸이 묶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좀 여기다 놓아라. 거기 말고. 나니는 손짓으로 어디에 두면 좋겠냐고 물었지만 점순댁은 볼 수가 없으니 그 손짓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못하니 내가 참아야지. 그런데 나는 이제 보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우리 둘이 이 집에 있으면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 난이는 비수처럼 찔렸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짐덩어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난이는 부엌 뒷마당에 나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울음은 보름달 아래 혼자서 다 사라졌습니다. 아들 춘복이는 그 사이에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불쌍하고 아내도 불쌍하고 어느 쪽도 탓하기 어려운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춘복이는 어머니에게도 달래고 아내에게도 달랬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달매 마을의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드세어 산 아래 마을까지 찬기가 파고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점순댁은 눈이 먼 뒤로는 방 밖을 거의 나오지 않았고 난이는 혼자 모든 살림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음력 11월 초순의 일이었습니다. 남편 춘복이가 읍내 일로 사흘을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청일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춘복이가 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복이가 떠난 다음 날부터 두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난이는 아침 일찍 밥을 지어 방에 들여다 드리고 점순댁은 밥상 앞에서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이 반찬은 간이 왜 이러냐. 어제는 짜더니 오늘은 싱겁고. 난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왔습니다. 말로 답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으니 그냥 수긍하고 다음에 더 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점순대기 방에서 나오려다 문지방에 발이 걸려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어이쿠. 비명소리에 난이가 부엌에서 달려왔습니다. 점순댁은 마루 아래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난이가 얼른 달려가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점순댁의 손목에 작은 상처가 나고 무릎이 멍들었습니다. 난이는 재빨리 안방으로 모시고 들어가 자리를 깔았습니다. 약을 꺼내 상처를 닦아내고 연고를 발라드렸습니다. 점순댁이 신음하며 누워있다가 말했습니다. 아가야, 손이 좀 아프구나. 난이가 손을 잡아 천천히 주물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노인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내가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달려왔구나. 점순댁은 천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천장이나 아무 데나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춘복이 없으면 내가 다 해야 하니 고생이 많구나. 점순댁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난이는 손을 멈추었다가 다시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를 낼 수 없으니 그냥 손만 움직였습니다. 점순댁이 그 손의 움직임을 느끼며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가야,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냐? 내가 답을 못하는 건 알아. 그냥 드러나 봐라. 난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는 이 집에 와서 살면서 억울한 적이 없었냐? 내가 내한테 못되게 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너는 그게 원망스럽지 않았느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난이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점순댁의 손을 살며시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점순댁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뛰는구나. 살아있구나. 낮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너도 사람이니 원망이 없을 리가 없지. 어떻게 없겠냐. 내가 내한테 너무했다. 그 말을 끝으로 점순댁은 잠이 들었습니다.
난이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래오래 시어머니의 자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눈 주변이 하얗게 혼탁한 그 얼굴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단단하고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잠든 얼굴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난이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끌어올려 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난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춥고 긴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전부터 곱씹어 온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말 못하는 것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집안이 변변치 못해서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본래부터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그런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가슴에 손을 얹었을 때, 그리고 시어머니가 살아있구나라고 말했을 때, 난이는 무언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도 두렵다. 눈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무섭고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렵고 며느리한테 짐이 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저렇게 단단한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난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난이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어머니가 빠뜨리면 실망하는 나박김치를 따로 담아 올렸습니다. 점순대기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찌개 냄새가 다르네. 된장 냄새인가?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 한 것이냐? 난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순댁은 볼 수 없었지만 어쩐지 느꼈는지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점순댁이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혼자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와 햇볕이 드는 곳에 앉은 것이었습니다. 눈이 먼 뒤로 혼자 이만큼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난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다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마루 앞으로 와서 조심스럽게 점순댁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냐? 점순댁이 인기척을 느끼고 말했습니다. 난이가 손으로 점순댁 팔을 살짝 건드려 자신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 말이 있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못하고 한 사람은 볼 수 없었으니. 그런데 점순댁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너머로 지금 뭐가 보이냐? 달매 산이 보이냐? 난이는 마당 너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쌓인 달매 산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다 떨구었지만 눈을 받아 하얀 가지들이 고요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난이는 점순댁의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천천히 그 모양을 그려드렸습니다. 손바닥 위에 산의 선을 그리고 눈이 쌓인 것을 표현하듯 툭툭 두드리고 점순댁이 가만히 그것을 느꼈습니다. 눈이 많이 쌓였냐? 하얗겠구나. 난이가 손을 한 번 꼭 쥐었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순댁이 코를 들이켰습니다. 냄새는 나는구나. 겨울 냄새가 나. 눈 온 뒤에 그 찬 냄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달매 산에 자주 올랐다. 남편이랑 같이도 가고 춘복이 업고도 가고. 그때는 매우 좋았는데 점순댁의 목소리에 감회가 담겼습니다. 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다시는 못 보겠구나. 그게 제일 서럽다. 난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점순댁이 그것을 느꼈는지 손을 뻗어 난이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우느냐?
손끝에 난이의 눈물이 닿았습니다. 점순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왜 우느냐? 내가 서러워서 우는 것이냐? 내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냐? 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흔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라는 뜻이었습니다. 둘 다라고 내가 나를 그리 생각한다는 말이냐? 점순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이전까지 없었던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점순댁이 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 난이가 가까이 앉았습니다. 나는 눈이 안 보이니 내가 무슨 손짓을 해도 알아보질 못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손으로 내 손등을 두드리거나 내 팔을 잡거나 해서 내 마음을 전해주겠느냐? 내가 좀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점순댁의 손을 잡아 한 번은 꼭, 또 한 번은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 번 꽉 쥐는 건 그렇다이고 두드리는 건 아니다인가. 난이가 꼭 한 번 쥐었습니다. 점순댁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점순댁의 미소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하면 나도 조금은 알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두 사람은 그 방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꽉 쥘 두드림, 톡톡 건드림, 손바닥 위에 그리는 글씨. 말보다 느리고 소리보다 어설펐지만 두 사람은 그 방법으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점순댁이 물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난이가 손을 잡고 손바닥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점순댁이 손을 움직여 손금을 따라 느꼈습니다. 토란국을 좋아하는 거냐? 난이가 꽉 쥐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음에 끓여줘야겠구나. 아니, 이제 내가 부엌에 설 수가 없으니. 내가 끓여야지. 내가 옆에서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어진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토란국을 잘 끓인다. 아, 내가 말 못하는 너한테 요리를 가르쳐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난이가 가볍게 점순댁 손을 두드렸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점순댁이 다시 웃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점순댁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가야, 오늘 아침에 꿈을 꾸었다. 이상한 꿈이었어. 난이가 곁에 앉았습니다. 꿈에서 내 눈이 보였어. 이 달매 산도 보이고 우물도 보이고 내 얼굴도 보였다. 근데 꿈속에 내 얼굴이 참 잘 웃더라. 크게 소리 내어 웃었어. 점순댁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내가 웃는 얼굴은 기억이 나더라. 이상하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점순댁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또 우느냐? 이 아이, 이리 눈물이 많아서야. 하지만 점순댁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내가 꿈에서라도 너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되어서 다행이다. 춘복이가 돌아온 것은 나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춘복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안방에서 점순댁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와라. 내 아내가 고생이 많았다. 들어와서 인사해라. 춘복이가 방에 들어오다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옆에 난이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 두 분이 잘 지내셨습니까?
점순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냈다. 내 아내 덕분에. 춘복이는 눈이 빨개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내가 마루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이 아이가 달려와서 약도 바르고 다 해줬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했어. 어머니와 이야기를요? 그래. 우리끼리 방법이 생겼다. 춘복이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난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복이는 그 순간 코끝이 시큰해져서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달매산의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빛이 산자락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점순댁은 그 봄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눈은 먹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점순댁은 방 밖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난이가 팔짱을 끼고 안내해 드리면 점순댁은 조심조심 걸어서 마루에 나오고 마당에 나오고 때로는 우물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꽃냄새가 나는구나. 진달래가 피었지요? 그런 날이면 난이가 손바닥 위에 진달래라고 써드렸습니다. 진달래. 그래, 저 산에 분명 분홍색이 흐드러졌겠구나. 아, 나도 보고 싶다. 난이는 마당 구석에 핀 진달래, 꽃 한 송이를 꺾어 점순댁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점순댁이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얇고 살짝 오그라든 꽃잎의 감촉. 이게 진달래구나. 매년 봤는데 손으로 만져보기는 처음이야. 이렇게 생겼었구나. 그 말을 듣는 난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소문이 다시 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른 소문이었습니다. 김씨 대고부가 요즘 사이가 아주 좋다더라. 눈먼 시어머니를 말 못하는 며느리가 그리도 잘 모신다 하더구만. 아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꽃도 꺾어다 드리고 손바닥에 글씨도 써드린다 하더라. 마을 안악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통한다는 거야? 글쎄, 마음이 통하면 말이 없어도 된다고들 하지 않소. 그 소문을 전해 들은 춘복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난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바꿨소. 정말이오. 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춘복이가 그 글씨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읍내에서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일부러 들른 것이었습니다. 김씨 댁 시어머니의 눈 상태를 다시 보겠다는 것이었지요. 의원이 한참 점순댁의 눈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오. 아까워 눈동자가 이전보다 좀 밝아진 것 같소.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아주 희미하게 빛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같소이다. 점순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눈이 나빠지기만 하지 다시 좋아지기도 합니까? 보통은 그렇지 않소. 그런데 가끔 아주 드물게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면 눈의 혈류가 나아지면서 조금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하오. 어찌 마음이 편해지셨소? 점순댁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잘해줘서요.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었군요. 몸이 따라가는 법이요. 그 여름이었습니다. 점순댁의 눈이 조금씩 빛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가까운 물체의 윤곽을 어렴풋이 알아보는 정도였습니다. 글씨를 읽거나 먼 산을 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점순댁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점순댁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엌 쪽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윤곽이 흐릿했지만 분명히 형체가 있었습니다. 아가야? 나니가 부엌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내가 보인다. 흐릿하지만 보여. 점순댁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니도 눈물이 났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가을 달매 마을에 또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읍내의 유명한 의원이 하나 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의원이 말 못하는 사람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춘복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소? 나니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나니가 손바닥에 썼습니다. 지금도 충분해요. 춘복이가 그 글씨를 읽고 멈추었습니다. 정말이요? 나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어머님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데,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데. 춘복이는 오래 그 글씨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말해요. 나니가 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점순댁이 나니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앉아봐라. 나니가 앉았습니다. 점순댁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어렵게 살았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 키우고 내 주변에 기댈 사람이 없으니 뭐든 혼자서 하려고 했지. 그러다 보니 성질이 못되게 됐어. 나니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오고 나서도 내가 너한테 기대지 않으려 했다. 며느리한테 기대면 안 된다고. 내가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모질게 굴었는지 몰라. 점순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니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 눈이 멀고 나서 처음으로 내 손의 따뜻함을 느꼈다. 내가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 줄 때.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 이 아이가 나한테 이래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리 밀쳐냈나. 나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정말로. 점순댁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서늘하지만 차갑지 않은 딱 좋은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점순댁의 눈이 더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방 안의 물건들을 알아보고 마당을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은 되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요. 대개 이런 눈병은 한 번 먹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소. 점순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살려준 겁니다. 의원이 멈추었습니다. 예. 며느리가 매일 정성스레 약 바르고 밥 차려드리고 손 잡아주고 그 정성이 눈을 살린 것 같소.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적으론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소이다. 마음의 평화가 몸을 살리는 법이니까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루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순댁이 말했습니다. 아가야, 오늘 달매 산에 올라가 보고 싶다. 나니가 놀라서 바라보았습니다. 갈 수 있겠냐고. 내가 부축해주면 갈 수 있지 않겠냐. 나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천천히 달매 산 기슭을 올랐습니다. 점순댁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고 나니가 팔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중간중간 쉬었습니다. 점순댁이 숨이 차면 바위에 앉았고 나니는 옆에 앉아 등을 가볍게 두드려드렸습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이 가득한 풍경이었습니다. 점순댁이 그 빛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어렴풋이 분홍빛이 보였습니다. 진달래요? 난이가 꼭 손을 쥐었습니다. 점순댁이 그 자리에서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보인다. 흐릿하지만 보여.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홍빛이 보여, 아가야. 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점순댁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산중턱에서 한동안 그 진달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진달래가 흔들렸고 두 사람의 눈물이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두고두고 했습니다. 눈먼 시어머니와 말 못하는 며느리. 서로 장애를 가진 두 여인이 서로를 통해 치유되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하늘의 뜻이라 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게끔 하늘이 두 사람을 같은 지붕 아래 보낸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인과응보라 했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몸도 닫히고 마음을 열면 몸도 열린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지. 말이 없어도 눈이 없어도.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점순댁의 눈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상을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난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누구보다 잘 통했습니다. 손짓으로, 눈빛으로, 손바닥에 쓰는 글씨로,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이해로. 점순댁은 마을에서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라고들 걱정했는데 실은 내 평생에 이 아이보다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 물으면 점순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말이 없으니 쓸데없는 말도 없지 않소. 정말 하고 싶은 말만 전하니 그게 더 진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춘복이가 늦게 들어와 보니 안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살짝 들여다보니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순댁이 실을 잡고 있었고 난이가 그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고 소리도 없는 고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그 편안함이 방 밖에까지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춘복이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그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달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눈먼 시어머니와 말 못하는 며느리의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한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그 치유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고 눈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이 보이듯.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달매 산 진달래가 피고 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눈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산 중턱에 앉아 분홍빛을 바라보던 그 봄날의 풍경을.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달매 마을에서 세대를 넘어 오래오래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함께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것을 안고 살아간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들리지 않는 것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게 되고, 서로에게 기댐으로써 비로소 완전해진다. 점순댁과 난이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서 손을 내밀게 되었다. 말을 못해서 마음을 더 깊이 전하게 되었다.
그 부족함이 결국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이다. 달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부족한 것이 흠이 아니야.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이는 것이야. 긴 이야기였습니다. 눈먼 시어머니와 말 못하는 며느리. 서로의 장애가 서로를 갈라놓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장애를 통해 더 깊이 통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 고생스러운 삶 속에서도 마음 하나 열었을 때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달매 산 진달래가 매년 피고 지듯이 이 이야기도 우리 마음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